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먼저 서강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 1차 바티칸 공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제가 좀 강의하는 도중에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가 그 뭐냐면 공의주의처럼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결정 내용들을 보니까요. 교황의 수혜권을 인정한다 그 내용이고 교황 모효술 같은 것들은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교황권 위의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 제미나이가 이제 맞고요. 제가 틀렸어요. 예. 그래서 교환권 우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서강자 134페이지 볼게요. 먼저 134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132페이지인가?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보니파큐스 8세와 필립 4세 대입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건의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자, 요게 있고요. 204페이지 한번 또 내용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내용 있죠? 아까쯤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읽었죠. 이 204페이지, 205페이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서강제 볼 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서계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서강자는 빈약해. 그래갖고, 서강제 보시면 뭐 개론적인 내용들은 그냥 서계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별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만 좀 약간 심도 있고 이제 되는데 서계 보충한다는 의미의 서강자를 이제 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서강자에서 문제는 안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서천국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거긴 또 그래갖고 이제 일단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긴 하는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세문화의 조락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뭐 그냥 문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죽음의 춤, 해골의 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페스타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넘어가서 뭐 그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이 문학 작품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초호소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 요거 좀 아까 볼표 있고요. 잠깐만요. 이 연결이 안 되네요. FPS. 그래서 캔터필의 이야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근대 부분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르네상스 부분을 볼게요. 요거 보니까 잠깐 요거 보기 전에 그 서강자의 내용을 좀 넘어가게. 180페이지에 보면 동서교류의 역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도 교과서에서 몇 번 언급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강자 내용 180페이지 펴볼게요. 180페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아시아의 만남 여기 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서방 진출과 동서의 만남인데 이게 서양사하고 중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볼게요. 자, 아시아 초원부터 온 유목민족들은 유럽의 역사에 몇 차례 이제 바꿔 놓았다.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유럽의 역사를 몇 차례 바꿔 놓았다. 자, 4세기의 아시아 혼족들은 동유럽에 진출해오자 게르만족대 대규모 서유로 이동하게 되고 게르만족 대 대이동으로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인 오도아크에서 무너지면서 서양 중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티무르의 서방 원정은 지중해의 새로운 강국을 부상하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거야. 그래서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거.
자, 티모의 공격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오스만 투르크는 반세기 전에 비잔틴 제국을 정복했을 것이다. 13세기 중에 몽골의 서방 진출은 유럽의 역사에 큰 역할을 줘요. 그래서 이 몽골의 서방 진출이 상당히 유럽의 역사에 영향을 주고 유럽인들 인식에 크게 내리에 이제 박힌 게 뭐냐면 여기 우리 보통 우리가 몽골족, 몽골리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인종적으로. 근데 몽골리안이라는 말은 몽골족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럽인들이 항인종을 이제 볼 때 이들은 이제 뭔가 인종상으로 뭔가 명칭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항인종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몽골인, 이런 인식이에요. 몽골족이 쳐들었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항인종은 이제 뭐냐면 뭐 아시아 그 있는 뭐 일본인, 중국인, 몽골족 뭐 이런 티베트 계통의 사람들을 다 그냥 몽골리아라고 해갖고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들으면 아 우리가 몽골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오히려 우리는 저기 만주나 일본하고 이제 DNA 구조가 이제 비슷하고 몽골족들은 저쪽 그 티베트 계통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르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만큼 유럽인들이 몽골의 어떤 그 영향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공격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몽골의 서방 원정은 유럽에 가공한 공포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루시의 노브고로드 연대에게 따르면 그들은 정체가 알 수 없는 지옥의 사자였고, 영국인 매튜페이스는 자신의 연대기에 용맹하기도 이름 높았던 발트 해적들도 몽골 군대의 이제 공격에 들어와 모항에 머물러 그의 청옥가벽이 폭락하였다고 기록했다. 자, 몽골 군대의 기동성과 전투를 못지않게 유럽인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그들의 어떤 인종이며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몽골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들은 유럽인들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불렸겠다. 당시 몽골은 기독교 세계의 적인 아바스 왕조를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서유럽은 몽골과 동맹을 맺는다면 양쪽으로부터 이슬람의 협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 사절단 파견하는 내용이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뭐 이런 사절단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돌아왔고 그런 내용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해서 공군력 기출 문제, 이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이스라엘 교황청과 유럽의 군주들은 몽골 진영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1245년에 교황 이노케트 4세는 프라누 디카르피니가 이거 교과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육칸에게 파견을 했는데 구육칸은 이제 그 몽골의 3대 칸이죠. 예, 카르피니가 출발한 직후 교황은 리옹공회에서 공의회를 소집해 몽골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상황은 우선 몽골 군대가 서진하는 걸 막고 가능하다면 이슬람을 혹공하자는 몽골과 이슬람을 혹공하자는 군사적 협상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몽골을 기독교 개종시킨 거다. 그 목적이 있어요. 카르피는 파견한 목적이. 그래서 일단 몽골 군대이 위에 오기에 온가 한번 정탐을 해보고 그다음에 몽골하고 손을 잡고 이슬람을 혹공하자.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몽골을 기독교 개종시킨다. 그런 목적을 확인했는데, 자, 그 교황의 명을 받고 떠난 카르피니는 몽골의 구육한을 이제 개종시키는 실패했고,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는 구육한이 교황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뭐냐면, 카르피니가 견문록을 썼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에 9세가 몽골의 수도 카라콤에 이제 파견한 앙드레드 롱지모드도 매년 공무를 바치는 날에 바치는 칼의 서신만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몽골 궁전의 일부 인사들은 네스투파 교리를 수용하는 했다는 로지모의 보고는 고무된 누이 9세는 또 다른 사줬다. 누브룩. 이 누브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동속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브룩이 이제 그 초원길로 갔죠. 초원길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 사라이에서 그다음에 이제 칼라콘까지 그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예전에 공군력 기출 문제 동속 교류사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 자, 누브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몽골 칸의 답장도 몽골의 지배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브룩은 이제 갔다 와서 뭐 몽골의 역사인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탑타르의 몽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대했던 동맹이나 개종에 실패했지만
사절단 파견은 계속됐다. 1289년 복음을 대칸에게 전달하려는 교황청의 명을 받고 코어비니가 또 갔죠. 그 인도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베이징을 갔다. 1294년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대칸에 가까운 친척을 개종시킨 데 성공했고요. 그것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이제 이때 원나라 때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는 정통 카톨릭은 아니었죠. 이단이었던 네스티우스파인데 원나라 때 카톨릭이 더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원나라 때 이게 확산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부 사람들만 이제 개종시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게 좀 확산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명나라나 청나라 시대 때죠. 예수의 선교사들 통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이 계속 뭐 사절단을 파견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각자 보시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68년에 원제국은 주원장이 이끄는 이제 군대를 위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와해로 유럽과 아시아 세계가 직접적인 접촉이 중단되었고요. 하지만 몽골의 평화는 팍스로마죠. 보통 팍스라고 붙으면 뭐뭐의 평화, 평화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팍스 몽골리안, 네, 제가 노마가 아니라 팍스 몽골리안, 팍스 노마는 노마의 평화고, 팍스자가 붙으면 뭐뭐의 평화. 그래서 몽골의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를 팍스 몽골리안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하여튼 요때 이제 그 몽골의 평화는 동서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상상과 한상의 세계이자 미지의 땅이었던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지식과 정보는 획기적으로 증대했다. 1375년 제작된 카탈로니아 지도는 아시아의 지리적 포상이 크게 변화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아시아 여행 선교사나 상인들이 남긴 보고서, 서한 여행기 등을 자주 언급된 동방의 부라는 매력은 유럽인들의 사회를 갖고 항구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루트로 찾아 나서도록 만들었고,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동방경문로 같은 게 있죠. 예.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로. 원래 동방경문로이라는 명칭 자체도 일본 사람이 그냥 번역하는 가운데도 하여튼 붙인 명칭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몽골의 평화 시기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큰 역할을 이제 줬다, 영향을 줬다는데, 이 대항해 시대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쓰긴 했는데 일본 애들이 쓴 뜻 말이에요, 대항해. 그래서 교과서는 대항해 시대보다 작은 지리상의 발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몽골의 이제 서방 진출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유럽과 아시아 세계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능했다. 징기스칸에 이어서 2대 군주였던 우구데이가 신사 역참대도. 우구데이가 역참대도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뭐 서양에서 안 나왔지만 예전에 중국세 몽골사 문제에서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동서 문명의 접촉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프라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교황청과 서유의 군주들 사절단도 역참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역참, 이거 이제 고려시대 때도 이제 있죠. 원래 역참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때 역참은 몽골식 역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역참이란 말은 원래 역하고 참, 이게 참이 잠이라고 해서 잠지 해가지고 이게 결합되는 그 말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좀 남아있죠. 역참에서 한참이라는 게 한참. 한참이라는 건 역참과 역참 사이, 참과 참 사이가 멀기 때문에 한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아시아에 대한 기록에 남긴 이제 상인은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크 폴로와 피렌체 사이의 페골로티가 유일하다. 이거 있고, 이 마르크 폴로는 이제 자주 나오죠. 이 사람은. 예. 자, 몽골의 서방 진출은 흑해를 통해 아시아로 가는 일종의 북방 노선을 활성화시켰다. 자, 이전까지 동방의 상품은 대략 세 루트의 유럽을 이제 수입했는데, 첫 번째는 초원으로 가는 길, 이 초원길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중해 인도양, 바그다드, 바스라,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중간 노선,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거. 그다음 알렉산더, 그다음 카이로, 홍해 지역에 이제 아라비아 연결하는 남방 노선. 이게 이제 일종의 그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 바닷길이겠대요.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아마 이제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홍해니까 이것도 바닷길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호케는, 잠깐만. 흑해는 동방으로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되었으며, 특히 제노바 상간에 설치할 크루미아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뭐냐면,
카파나 그 타나 뭐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게 아마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요 북방 노선을 활성화시킨 게 아마 요 길인 것 같아요. 흑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맥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죠. 그 카스피해에 있는 큰 도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해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흑해 연안과 뭐 발트해 연안 발칸 반도에 그 여러 식민 도시들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흑해 연안에 그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제노바의 이제 식민 도시였던 그 뭐냐면 곳에 공격을 하죠. 예. 그 당시 몽골군이. 예. 그래갖고 몽골군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 크리미아는 이제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때 공격하면서 그때 이걸 통해서 페스트가 이쪽으로 해갖고 이탈리아 반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카파가 잘 착각했어. 카파가 여기야, 맞아. 네, 제노바 여기 도시야. 네, 카파가 그래서 잘못 아제르바이잔의 그 도시가 아니라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음, 자,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흑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가 활성화되면서 흑해에 상간이나 상업식민지 확보하고 있었던 제노바 상인들이 아시아의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한 이야기 진위 알아보려면 제노바 상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보카치의 조는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노바 상인들은 원의 수도 위에도 북경 외에도 강조, 그 항조, 치안조 이런 걸 등지에 교육했다. 당시 치안조는 중국 제1 항구 도시였고 프란체스코 스토에는 이곳에 푼투크를 설립했다. 푼투크는 원래 아랍어로 대상들이 머무는 숙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세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할당된 숙소나 창고가 딸린 일종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방이라고 해요. 번방. 네. 그래서 그 이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병방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서양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중국 애들이 번방을 이제 푼투크라고 이게 번방 듣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많은 제노바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물 잘못 먹었나? 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많은 제노바 상인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제노바 상인을 포함한 유럽 상인들이 이 원제국에 구입했던 핵심 산물 원견이었다. 그러니까 원견은 이제 원나라 비단이었다 보시면 돼요. 키타이의 원경, 이 키타이라는 것은 원래 거란을 의미한 건데 나중에 서양인들이 이제 이 키타이란 말이 일종의 중국을 지칭한 대명사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원견, 중국의 원견은 페르시아보다 이제 품질이 떨어졌지만 가격이 저렴해 유럽 시장의 인기가 높았다. 아유, 제노바 상인들은 키타이 비단을 샹파네 전기시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몽골 제국에 의해 열렸던 동속 교통로는 몽골 제국의 와해로 닫혔다. 그러니까 1344년 티나에서 발생한 정치 불안으로 그 아시아의 여행은 이제 어렵게 많고 티나가 아마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카파, 티나 이렇게 있잖아요. 크림반도 남쪽에 남다리 도시인데 여기가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 연계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제르바이잔 얘기를 했는데 예, 카파가 아니라 그 아제르 바쿠. 예, 바쿠하고 카파하고 잠깐 착각했어, 제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정치적인 분란 때문에 아시아 여행이 어렵게 됐고, 1348년 흑해에서 퍼져나간 흑사병은 흑해를 통한 아시아 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에 이제 그 앞에 카파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아시아에 대한 한상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서양인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 프레스존이라든지 뭐 사제 요한 왕국이 그 어딘가 그 아시아 밖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런 세력들과 연합해갖고 이슬람 세력들은 이제 합공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뭐 사제 요한 왕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그 당시 이제 표는 인디아라고 인디아는 항상의 세계이자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동경의 대상이었다. 계속 지금 딱꼭지 나오는데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지상 낙원과 사제 요한 왕국이 그 아시아의 어느 곳에 존재했던 믿음은 중세 유럽인하고 아시아에 가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제 요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갈 때 좀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세 유럽인들의 지상 낙원이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며 그곳이 아시아 동쪽 끝에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중세 유럽 지도에 잘 반영되고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잘 반영된 이 지도에는 지상 낙원부터 인간 세상으로 흘러나온 네 개의 강이 그려져 있고, 중세 유럽인들은 항신료가 이 강을 따라서 인간 세상에 흘러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시아 항신료라는 신성한 가치를 부여했다. 제가 계속 딱붙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제 요한 왕국의 지도를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사제 요한 왕국의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슬람권이죠. 여기 아프리카고, 이 아프리카 이제 홍해 쪽으로 넘어가는 남단에 요 지역은요, 예, 그 당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제 요한 왕국의 이제 위치가. 근데 이 사제 요한 왕국은 지금 어디냐?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야. 그래서 예전에 악쇼만 때부터 기독교를 쭉 믿었던 그 지역인데 주변은 다 이슬람권인데 비해서 얘네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아마 이 기독교 왕국 이걸 뭐냐면 연배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사제 요한 왕국이. 그러니까 처음엔 뭐 몽골이었다가 저 에티오피아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대상이.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지상 낙원 가까이 행복하고 신기한 것도 가득 찬 축복의 땅에 존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용기가 있는 그곳 찾아갈 수 있으면 그 당시 이제 거기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4세기 한 기록에 따르면 지상 낙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온 무한한 즐거움들을 항해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매일 하늘에 떨어진 빵과 야생 뻐꿀로 뻐, 아, 야생 뻘뻘 야생 벌꿀로 벚꿀과 후추를 만든 음료를 마신다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제 요한 왕국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사제 요한 왕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챗 GPT 한번 보고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세요. 네, 요거는 한번 이제 또 재미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제 요한 왕국은 중세 유럽, 특히 십자군 시대의 동방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전설 속의 강력한 기독교 왕국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는 아니지만 이 전설은 수백 년간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실제 역사, 특히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설의 시작, 희망의 편지. 12세기 중반, 유럽이 이슬람 세력과 힘겨운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유럽 전역에 놀라운 편지 한 통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제 요한이라는 왕이 보냈다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왕국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왕국, 편지에 묘사된 왕국은 보석이 강처럼 흐르고 마법의 샘물, 젊음의 샘이 있으며 온갖 신비한 동물들이 사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강력한 기독교 동맹군, 무엇보다 사제 요한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네스토리우스파 사제이며 이슬람을 격파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지쳐있던 유럽인들에게 이 편지는 이슬람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강력한 기독교 동맹군이 동방에 존재한다는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왕국의 위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처음에 유럽인들은 사제 요한의 왕국이 인도나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탐험가들도 그의 왕국에 대한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왕국을 찾는 데 실패하자 14세기부터 전설의 위치는 아프리카, 구체적으로는 에티오피아로 옮겨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고대 기독교 왕국이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에티오피아의 황제를 사제 요한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영향, 대항해 시대를 열다. 사제 요한 왕국 전설은 단순한 헛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험의 동기부여. 15세기 포르투갈의 애니크 왕자를 비롯한 탐험가들은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고 사제 요한의 기독교 왕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아프리카 해안 탐험에 나섰습니다. 신항로 개척. 사제 요한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제 요한 왕국은 유럽인들의 희망과 염원이 만들어낸 환상의 나라였지만 그 환상을 좇았던 유럽인들의 발걸음은 결과적으로 세계사를 바꾸는 대항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사제 요한하고 프레스트 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계.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나중에 제이사를 발견의 동기 중에 프레스트 존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좀 볼게요. 아, 보니까 프레스트 존하고 그 사제 요한은 동인이라고 해요. 사제. 프레스트 존이고 요한은 이제 뭐 한자로 이제 이렇게 프레스트 존은 한자로 번역한 거다. 그래서 똑같은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에 보면 프레스트 존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제 요한 왕국에 관한 전설이 구체화된 시기는 12세기 무렵이다. 그러니까 주교 프라이징은 자신의 연대기에 사제 요한에 관한 한간의 소문을 이제 기록을 했고,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1165년 비잔틴 황제였던 마누엘 코네누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프리데1세, 교황 알렉산더에서 전달된 편지였다. 편지에 따르면 사제 요한은 부와 덕과 그 다음에 이제 권력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며 72명의 왕들이 요한에게 공물을 바친다. 특히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요한 왕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가난한 기독교 신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막강한 사제 요한 왕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제 요한 왕국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뭐 몽골이라 생각했다가 저기 에티오피아 생각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들과 이제 뭐냐면 손을 맺고 이슬람 정보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산을 발견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죠. 프레스 존 이거가 연결해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몽골의 평화 시기 유럽인들은 지상낙원과 사제 요한의 왕국을 존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1250년에서 1450년 사이에 아시아를 직접 여행해온 성직자들과 상인들이 남긴 여행기는 이런 유럽인들의 지리적 관념과 항상을 부분적으로 변화시켰을 뿐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한상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건 아니다. 중세 그 객관적 정보가 와도 이걸 이제 그냥 일부만 받아들이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판타지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세 말까지 다수의 유럽인들은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15세기 말 포르투갈 왕 중앙 2세는 사제 요한 왕국을 찾기 위해서 서아시아로 사절을 파견할 정도 요한 왕국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이게 교과서에 지금 이게 사제 왕국 관련된 여행기가 있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전에 15년 개정 교과서에 했는데 이걸 좀 보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맨델빌 여행기. 예. 이 맨델빌 여행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 맨델빌 여행기가 교과서에 있어요. 그게 지금 22년 개정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맨델빌 여행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참고 삼아 이제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재미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네, 교과서에서 사제요한 왕국과 관련하여 언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세 여행기는 원맨더빌 여행기,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먹동방 견문록이 또 매우 유명하지만 환상적인 내용과 함께 사제 요한 왕국을 비중 있게 다루며 중세 유럽인들의 세계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원맨더빌 여행기입니다. 맨더빌 여행기, 14세기. 이 책은 존 맨더빌이라는 영국 기사가 1322년부터 약 30여 년간 이집트, 예루살렘을 거쳐 인도와 중국, 그리고 사제 요한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다고 주장하는 여행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맨더빌 여행기는 실제 정보와 온갖 환상적인 이야기를 뒤섞어 놓았습니다. 머리가 하나에 발이 하나뿐인 사람, 개머리를 한 사람 등 기이한 인종에 대한 묘사와 함께 사제 요한의 왕국을 지상 최고의 부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기독교 유토피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사제 요한은 동방 박사의 후손이며 에덴 동산 근처에 위치한 그의 왕국은 보석과 황금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나? 1. 중세의 베스트셀러.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을 정도로 중세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동방세계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 대항해 시대의 기폭제. 이 책은 허구와 사실이 뒤섞여 있었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수많은 탐험가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동방과 사제 요한 왕국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웬맨더빌 여행기에는 실제 여행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 떠돌던 지리 정보와 전설, 환상을 집대성한 책이지만 사제 요한 전설을 널리 퍼뜨리고 유럽인들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습니다. 예. 자, 맨델빌 여행기 교과서에 몇 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15년 개정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를 끝났고 이제 근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끊고 넘어갈게요.